옛날 옛적 토르토가 많은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녹음이 우거진 숲과 맑은 강물, 무성한 들판으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연을 단순히 생활의 배경으로만 여겼고, 그로 인해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지 못했죠.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더 강하고 더 빠르게 성장하길 원하며 끝없이 경쟁하는 마음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나그네 한 명이 들렸습니다. 그는 기묘한 외모와 철학적 사유로 인해 처음엔 마을 사람들에게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루카스라고 소개했으며 세상을 여행하며 배운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루카스의 이야기는 특이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았다. 자연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며 자연 속에 숨겨진 신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려 하였습니다. 루카스는 범실론의 사상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과 신은 하나이며 우리가 자연을 보는 순간 신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것은 신이 춤추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햇살 아래서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그것은 신이 여러분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에는 신의 본질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의 거대한 그림의 일부분일 뿐이죠.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은 그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어떻게 자연이 신일 수 있을까? 신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루카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마을 사람들이 자연과 더 깊게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실험과 놀이를 제안했습니다. 사람들은 숲속에 들어가 나무의 속삭임을 들으며 명상을 했고, 강물의 흐름을 따라 작은 배를 띄우며 신의 메시지를 찾는 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활동 중 하나로 루카스는 바람의 축제라 불리는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이 축제에서 마을 사람들은 바람에 실어 편지를 띄웠습니다. 편지에는 자신의 고민과 바람, 그리고 신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적어 넣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종이 비행기를 접어 날리는 이 축제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망이 자연과 함께 흩어지며 신의 품에 안길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신 그리고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는 곧 신을 해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퍼져나갔고, 그 결과 그들은 자연과 더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작은 정원을 가꾸며 직접 재배한 채소를 나누고 강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행동이 신에게 바치는 기도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토르토가 마을의 사람들은 자연에서 신의 메시지를 읽고 그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범실론적 사고를 통해 매 순간을 신의 뜻이라고 느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렇게 루카스는 자연과 사람, 그리고 신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고, 토르토가는 변화를 통해 더 이상 작은 마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신의 본질을 깨우친 지혜의 마을, 평화와 조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카스는 또다시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자연이 주는 메시지를 듣는 방법을 전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의 속삭임과 함께하는 삶은 이후 더욱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고, 세상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깊은 산속의 작은 마을에 루크라는 이름을 가진 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현자는 자신의 독특한 철학으로 유명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의 백지설에 대해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 청년들이 이론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하자 루크는 결정했습니다. 좋다, 내일 우리가 숲속으로 여행을 떠나야겠구나 라며 그들에게 흥미로운 모험을 제안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청년들은 루크와 함께 숲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따라 숲의 경이로움에 감탄하며 걷던 중 루크는 길가에 놓인 하얀 캔버스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캔버스는 우리의 마음과 같단다. 이제부터 이 캔버스를 채울 색과 이미지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일 거야. 그들은 숲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 꽃의 향기를 맡고 나무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느끼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루크는 캔버스 위에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스케치하며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빈 캔버스, 곧 우리의 마음에 하나하나 내려가는 것이란다. 길을 따라가다 보니 무시무시하게도 어둡고 음침한 숲속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걱정했지만 용기를 내어 루크와 따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우르릉거리는 천둥 소리와 갑자기 내리는 폭우를 만났습니다. 루크는 그때마다 말했다. 이것 또한 우리의 그림의 일부가 될 수 있지. 비록 무섭고 두려운 순간일지라도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는 법이란다. 시간이 흐르고 그들은 숲의 끝자락에서 노을이 지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빨갛고 주황색으로 물들며 마치 그림 같은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루크는 다시 캔버스를 꺼내들며 말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란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가 경험을 통해 다양한 색과 이야기로 채워지게 되지. 숲을 나와 마을로 돌아온 후 청년들은 로크의 백지설에 대해 깊은 이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삶이 경험들로 채워지고 있으며 그 경험들이 자신을 정의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죠. 로크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퍼졌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캔버스를 자랑스러워하며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하얀 캔버스는 각자의 경험과 배움으로 만들어진 예술 작품이 되었고 로크의 백지설은 영원히 마을의 가르침으로 남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알랭 바디우의 사건 이론을 토대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평범한 도시에서 시작하며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에 갇혀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항상 질서가 중요시되는 곳이었고 사람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로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혁신도 변화도 없는 일상은 각자의 삶에 대한 안락함을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지루함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도시에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도시 한복판에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형태의 거대한 조각상이 세워지면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조각상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독특한 형태와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었고 그 누구도 누가 언제 어떻게 설치했는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조각상을 단순한 예술 작품으로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조각상은 주민들의 일상에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던 어느 직장인은 조각상을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예술가의 길을 포기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걸고 예술 학교에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조각상을 배경으로 커피를 마시며 앉아있다가 자신의 삶이 얼마나 단조로웠는지를 느끼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세계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조각상은 각자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새로운 가능성과 꿈을 일깨우는 일종의 촉매제의 역할을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 사건은 더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도시의 정치 지도자는 조각상이 변혁적인 영향을 관찰한 후 오랜 세월 고착화된 정책들을 제고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문학에도 이 조각상을 중심으로 새로운 예술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다양한 예술가들이 이 도시로 모여들며 창의적인 협업을 통해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도시는 예술과 혁신의 중심지로 변모하였고 조용하고 일상적이던 도시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곳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조각상을 보며 각자의 이야기를 새로 쓰게 되었고 그 이야기는 이 도시의 새로운 역사로 기록되었습니다. 알랭 바디우가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도시에 예기치 않게 등장한 조각상이라는 사건은 사람들의 삶을 뒤흔들며 진정한 의미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진리가 구현되는 순간이었으며 각자의 삶에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기존의 질서를 넘어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길버트 하머니 추론의 변화 이론은 흥미로운 일화를 만들어내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두 명의 다소 엉뚱한 탐정인 알렉스와 리사의 모험담입니다. 이 둘은 이 이론을 활용하여 단순한 일상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과정이 꽤나 재미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작은 마을 벨토는 전설적인 음식 축제 준비로 한창이었다. 그러나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거대한 초콜릿 조각상이 어딘가로 사라졌다. 이 사건은 마을에 큰 파문을 일으켰고 초콜릿 조각상 회수는 물론 범인을 잡는 것이 급선무였다. 알렉스와 리사는 마을 유지와 경찰에게 불려갔다. 이 달달한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 두 사람은 현장으로 향했다. 전통적으로 마을의 대의원들이 준비하는 축제였기에 그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누구에게 둬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알렉스는 조각상 받침대 주변의 자잘한 초콜릿 부스러기와 주변의 흔적들을 주의 깊게 살폈다. 리사는 가까운 목격자나 무언가 눈에 띄는 것을 본 사람들을 수소문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축제에서 금상수상 경력을 가진 베이커 올리비아가 아침 일찍부터 부스 근처에서 목격되었다는 것이었다. 이 일이 훔치려는 의도로 발생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알렉스가 말했다. 아니면 그냥 사고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왜 초콜릿 조각상이죠? 마을에서 그걸 누가 가져갔을까요? 리사는 고민에 빠졌다. 알렉스와 리사는 하머니 추론의 변화 이론을 떠올렸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해보고 그중 가장 일리 있는 설명을 찾아보자고 마음먹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올리비아가 이 작품을 자신만의 비법으로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려 했다는 가설이었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새로운 작품을 보여줄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충분한 명성과 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만약 자신의 커리어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었다면 그런 모험을 할 필요가 있을까? 두 번째 가능성은 철부지 아이들이 장난삼아 가져갔다는 추론이었다. 조각상은 상당히 무거웠고 그 둘이 운반해갔다면 주변에 아직 단서가 남아있어야 했다. 실제로 그 주변에 남아있던 것들은 아이들이 건드릴 수 있는 크기도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초콜릿 회사에서 신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계획적인 시장 혼란을 시도했다는 이론이었다.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축제의 주목을 받고 싶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설명은 완벽히 설명될 수는 없었다. 특히 아무도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작은 마을에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몇 시간의 조사 끝에 알렉스와 리사는 사건을 이해했다. 축제를 돕고자 했던 올리비아는 초콜릿 조각상을 이동시키다 실수로 부숴버렸고 조각상이 손상된 것을 깨닫고 조각들을 급하게 치웠던 것이었다. 그녀는 부끄러움과 실망감에 경찰에 알리기를 두려워했던 것에 불과했다. 이 사건은 결국 단순한 사고로 결론지어졌지만 알렉스와 리사는 최선의 설명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다. 그리고 함원의 이론이 일상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실감했다. 이 미스테리는 조금 허탈한 결말을 맞았지만 두 탐정은 교훈과 티 없이 맑은 하루를 선물로 받았다.